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오피스아워의 진행자 이상인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공동 진행을 해주시는 오터레터의 발행인 박상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나요? 네, 정신없었죠. 저도, 이게 뭐, 원고도 여기저기 막 많이 밀려 있고, 그리고 또, 밀리면 안 되는 또 신문 원고도 있고, 또 네. 오토레터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계속 하루에 한 두 개 정도는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그 오터레터가 네, 그 플랫폼을 이제 상현님이 제공을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은 아예 그렇죠. 예. 이게 웹사이트가 말하자면 서브스택이나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CMS라고 해서 컨텐츠 매니지먼트 그, 그 뭐랄까 시스템이 이제 있는 거죠. 네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제가 웹사이트를 만들면은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글이나 이런 거를 뭐 컨텐츠 직접 올릴 수 있게 이제 저걸 백단에서 이걸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음, 거기다가 이제 제 글을 쓰고 올리고 하면은 이제 그, 글 읽은 사람들 통계 같은 거 내주고, 네. 구독자들 통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관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계속해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이제 시스템이 이제 백단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보면서 이번 글은 얼마나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하는 회사가 이제 제가 참여한 그 미디어스피어라는 회사고 시스템을 도입한 게 이제 오토랬던 거죠. 좋네요, 좋네요. 그러면 뭐 저 네. 같은 사람들이나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뭐 그런 오픈 레터, 이제 뉴스레터 이런 거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가 곧 오나요? 그렇죠. 아니면은 예. 근데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 여러분들 좀 지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 뭐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뉴스레터는 아니고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행도 하는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발행하는 그 시스템이 따로 붙어 있는 거고 원래는 웹사이트에 이제 기반을 하는 거죠.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워터레터닷컴에 들어가서 보고 근데 이제 제가 글을 새로 발행할 때 이거를 매번 발행할 때마다 이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이메일을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글 나왔으니까 보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걸 뉴스레터처럼도 사용할 수 있게 이제 그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거는 뭐 선택하는 데 따라서 달려 있죠. 그럼 뭔가 개인의 특성에 맞는 CMS 툴 같은 게 제공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발자랑 같이 잘 아는 개발자랑 그걸 같이 작업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한 시스템이라서 이제 뭐 열심히 버그도 잡고 있는데 네. 꽤 지금 뭐 한두 주 만에 지금 한 주 좀 넘었죠.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법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음, 다른 분들도 이제 곧 합류하시려고 하면 6월 중으로는 이제 여러 매체가 동시에 쭉쭉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의 사실 뭐 세 가지 섹션으로 저희가 나눠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죠. 버즈 토픽스 한번 버즈 시작을 토픽스. 해보죠. 네, 네. 그 어, 클럽하우스 안드로이드 버전이 네. 나왔어요. 그 네. 해외는 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지난주부터 공개가 됐었던 것 같은데 한국도 어젠가부터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버전이. 한국 어제 나온 거였어요?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젠가. 하여간 이번 주에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클럽하우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안드로이드 버전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숫자가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이게 다시 한번 붐이 이제 안드로이드 출시로 이제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어, 처음부터 이게 한 번에 나와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미국 기반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아이폰이 훨씬 더 대세고 그래서 순서가 좀 밀린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걸로 뭐 도입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새로운 유입을 끌어오든 그 사용자를 끌어오든 안 끌어오든 제가 보기에는 뭐 제법 안정적으로는 나갈 것 같아요. 음.
지나치게 붐이 일었던 건 거품은 좀 빠진 상태에서 네,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정도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안드로이드 버전 같은 게 그 제 기준에서는 대략 2달 전쯤에는 나왔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늦어도. 그러니까 왜냐면 그 네, 붐이 너무 이제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나와줘서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형식을 좀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근데 한 두 예, 박자쯤 쉬고 들어온 느낌? 그쵸. 예. 아니 네, 그 여기 맞아요. 창업자들이 대놓고 그러니까 first priority가 그 자기네들 네, 안드로이드라고 막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으면서도 이게 음, 모르겠어요.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온 네, 거 아닌가. 네. 그게 그 정도로 힘들었을까 싶긴 해요. 근데 물론 뭐 녹음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썼을 텐데 기능을 저도 안드로이드폰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제 녹음을 한 번은 못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서드 파티 앱으로 녹음할 수 있는 거를 막아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몇 가지들은 저는 뭐 까다로웠던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렇게 생각해 뭐 그렇게 훌륭한 개발자들 많이 있는 곳에서 좀 늦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따로 생각했다는 것도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요즘은 음, 그 둘 다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네. 굳이 이게 완전 다른 개념이다, 뭐 다른 completely two different path로 가야 된다, 약간 이런 거는 사실 옛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네.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경쟁 앱들은 오히려 더 빨리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뭐 네, 지금 뭐 어, 다른 서비스들이 일제히 지금 클럽하우스 시장을 들어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으로도 이 정도까지 계속 보이스 플랫폼으로 계속해서 붐을 이뤄 나가려면은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지켜봐야죠.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반길 일이긴 하니까 한번 두고 봐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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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두 번째 소식이죠. 네. 사실 일론 머스크는 거의 매주 단골 손님으로 저희 방송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 네. 이분 덕분에 아주 요새 그 크립토 커런시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쵸. 네, 이게 뭐 비트코인 이제 팔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게 저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런 양쪽이 다 뭐랄까 심한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 볼레틸리티가 굉장히 심한데 일론 머스크 자체가 또 볼레틸리티잖아요. 아 그쵸, 근데 둘이 만나니까 이게 갑자기 예 제곱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쵸,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지난 그 게임스탑 그 난리 났을 때의 볼리터리티를 능가하는 이제 도치코인과 일론 머스크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음,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막 그 얼마 전에 어떤 한 트위터 사용자가 이러다 네, 일론 머스크가 뭐 비트코인 다 팔아버리고 손절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을 썼는데 거기다 댓글을 또 달았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 비트코인 전량 처분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뭐 난리가 났었는데 또 어제 네, 그 중국이 이제 크립토 이런 관련 네. 플랫폼을 또 막는 행보를 거래를 또 맞아요. 보이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이게 엄청나게 낙하가 이제 가격 낙하가 진행이 됐죠. 그 와중에 또뭐 그거 방어한답시고 이제 뭐 다이아몬드 앤드 트윗 올리고 뭐 어떤 좀 부자들은 혹은 BC들은 대량으로 뭐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 네. 여전히 비싸다고 봐야 되나? 어쨌든 그때 막 구매를 엄청 해가지고 가격을 방어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현재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되게 크게.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이런 때가 이전에도 벌써 뭐 지난 몇 년 동안에 계속 있었잖아요. 드디어 무너지는구나 막 이랬다가 뭐 몇 개월 뒤에 다시 올라오고 그랬기 때문에 네,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 같으면 이게 뭐 금이다 이렇게 되면 벌써 뭐 수백 년의 어떤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금이 적정한 가격이다 아니다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값이
물락나락 하는데 이게 뭐 모르죠. 이게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중국의 태도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제 생각엔 좀, 음, 중국이 여기서, 이걸, 뭐,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 그 디지털 화폐가 나왔고, 유한화 디지털 화폐가 나왔고, 그걸 사람들이 거래 수단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크립토커런시를 따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 단속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이 크립토커런시를 계속해서 가장 많이 채굴하는 데가 결국 중국 아닌가요? 그쵸. 게다가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화를 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거다 이런 뭐 분석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단속하겠다는 거는 그건 뭐 내부 문제니까 그건 뭐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이긴 한데 이런 대목에서 저는 중국이 뭐 중국을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자기네가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원칙이나 어떤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민주적이 아니어서 그렇지. 이 룰을 뭔가 강제를 하려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꽤 그 스테이블한 독재자 정도 느낌이에요. 그쵸. 예, 뭐 여태까지 이렇게 발생해 온 뭐 여러 가지 그런 행보에 의하면은 확실히 그런 면모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또 네. 그 중국의 이 스탠스가 또 바뀐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크립토커런시를 바라보는 입장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함이지 크립토 시장 자체를 띄우는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긴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왜냐면은 맞아요. 그런 뭐 그렇죠. 국부 유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들 차원에서 보면은 네. 뭐 다양한 또 결국에는 이제 그런 커뮤니티 파티가 그런 장악력을 하려면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반 다른 맞아요. 크립토커런시는 좀 그게 쉽지 않으니까 예, 네. 아마 스테이블 코인만 그렇죠. 밀어주는 형국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네. 그럼 뭐 그냥 현재 있는 세상을 뭐 크게 흔들거나 이렇게 하려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뭐 저는 모르겠어요. 다양한 일까 싶기도 한데 또 근데 뭐 세상이 뭐 이렇게 그건 옛날 사람들 생각인 거고 또 20대 아래로는 또 생각이 전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네네 지켜봐야죠. 맞아요. 네. 흥미로운 얘기 또 있었죠. 뭐 지난 며칠 동안 뭐 모르겠어요. 저 미디어 쪽에 있는 사람들만 흥분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 AT&T가 워너미디어를 그 팔겠다고.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뭐 판다기보다는 뭐 좀 애매하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자기 이게 사실 워너미디어가 타임 워너를 AT&T가 2016, 17, 18년에 무려 20개월에 걸쳐서 사들인 거거든요. 네. 사서 합병을 한 건데 이거를 합병이 완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제 우리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토해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타임 워너사에 들어가 있는 뭐 CNN이니 HBO니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나왔는데 그걸 이게 딴 데다 이렇게 팔겠다고 뭐 내놨다기보다는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독립회사를 만들어 버리고 네. 그래서 자기네는 완전히 그 미디어에서 빠져가지고 5G만 열심히 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똑같은 발표를 한 게 또 버라이즌이잖아요. 버라이즌이 또 자기네 갖고 있던 뭐 AOL, 뭐 야후 이런 거 다 팔고서 우리는 5G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사실 원래는 그 버라이즌, AT&T 이게 다 이제 1, 2위 그 우리나라로 치면 SKT, KT 같은 네. 그리고 이제 좀 한참 처진 그 T모빌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T모빌이 스프린트랑 또 합병을 하면서 작년에 이게 덩치가 꽤 커졌어요. 그리고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데 T모빌은 이렇게 버라지는 AT&T하고처럼 이렇게 미디어에다가 눈 돌리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우린 통신 하면서 이제 쫓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짝 쫓아왔어요. 지금 그 버라이즌 바로 밑까지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미디어 장사는 뭐 쉽지 않고 이게 뭐 말이 그 워너 미디어지 지금 넷플릭스하고 디즈니가 장악한 세상에서는 참 작잖아요.
이거 쉽지 않죠. 가지고 이거 갖고 힘들겠다 싶었는지 이제 이걸 디스커버리 쪽에다가 이제 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합치는 디스커버리하고 그 워너하고 합친 거기에는 옛날 케이블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CNN, 디스커버리, 뭐 HGTV라고 해 케이블 TV에서 홈앤가든 TV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보는데 이제 집에서 낮에 이제 아니면 뭐 이렇게 자동차 고치러 가면 이제 딜러샵 같은 데다가 이제 항상 틀어놓는 그런 TV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아니 호텔 방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잔뜩 모은 거대한 채널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먹힐까? 완전히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AT&T 같은 마인드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차라리 디스커버리한테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답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유튜브나 아니면 애플 TV처럼 그 네. 유튜브 TV나 애플 TV가 뭐 있긴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 데가 좀 사면 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네. 하는데 특히 저는 네. 그 HBO가 저는 HBO 구독을 해요, 서브스크립션을. 네. 좋아요, 되게 좋아요. 사실 거기 들어있는 뭐 영화, TV 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고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할까 고민했던 그 드라마 시리즈 중에 그 메이어 오브 네. 업타운이라고 있는데 그 제가 요새 최애 저 얘 시리즈거든요.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였죠? 네, 케이트 그거 윈슬렛이요. 한참 캐리 네. 윈슬릿이 그거 거기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인터뷰 제가 뭐 듣는 프로에 인터뷰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뷰도 엄청 좋더라고요. 재밌어요. 아, 다음 주에 그렇구나. 끝날걸요? 짧아요. 게다가 미니 시리즈구나. 일단 시즌 1이 끝나나 하여간 네, 7회까지 나오는데 네, 6화였나? 5화였나? 다다음 주가 끝나는구나. 5화 했구나. 예, 근데 이게 그 에피소드마다 전개도 빠르고 네, 그 되게 잔잔하게 진행되다가 에피소드 끝날 때쯤 엄청난 일이 하나씩 탁탁 터져가지고 다음 주 안 네. 보면 큰일 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매력이 좀 있죠. 역시 HBO. 네, 재밌어요. 그리고 HBO는 기대가 계속 되는 게 그 왕좌의 네, 게임 그거 그 속편들도 예, 그 계속 그 맞아요. 시리즈로 나온다고 하고 하니까 네. 두고 봐야죠. 그런데 그 HBO가 사실은 원조 그 넷플릭스처럼 그 컨텐츠 잘 만들기로 그 사실 넷플릭스가 우리는 그 스트리밍의 HBO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음, 이게 골드 스탠다드잖아요, 맞아요. HBO가. 그렇기 때문에 하투로 안 내놓고 사실 HBO가 내놨는데 뭐 재미없는 거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HBO는 사실 그 디즈니보다는 아이 있는 집들은 디즈니를 더 뭐 먼저 구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더 HBO를 더 끌려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트루 디텍티브스 같은 그런 명작들도 계속 있고 시즌 2는 상설레는 살짝 이상했지만 네. 네 맞아요. 정말 재밌는 거 많죠. 그래서 저는 뭐 AT&T 관련해서는 뭐 글을 하나 오늘 또 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방금 케이트 윈슬릿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케이트 윈슬릿이 인터뷰를 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보다 젊은 여자 배우들이 그 누드 씬이나 아니면 섹스 씬이 등장할 때는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에 자기가 꼭 옆에 있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함부로 그 현장에서 스토리를 막 바꾸는 바람에 네. 노출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일이 하도 흔하게 일어나서 근데 이제 힘없는 여자 배우들은 신인 배우들은 그냥 시킨 대로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도 젊었을 때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할 때 누가 옆에서 그 힘이 있는 여성이 옆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 영화인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자기가 자동차 트렁크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재밌네. 밤새 자동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찍는데 거기 노출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지켜봐주기 위해서 트렁크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얘기죠. 다음번 그 서울신문에다가 칼럼을 그 내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네. 시간 되시면은 그 시리즈를 네. 한번 시청을 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네. 가끔가다
그냥 신청하고서 다 보고서 다시 나오곤 하는데. 네. 아, 근데 저도 그러려고 HBO를 했는데 못 끊겠더라고요. 계속 나와가지고 재미난 게. 그래서 못 끊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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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버즈터픽스 마지막 주제. 포드 F-150, 네. 포드 F-150이라고 하는 그 전기차 버전이 방금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됐어요. 픽업 트럭. 이게 픽업 전기차 트럭. 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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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큰 뉴스고, 심지어 오늘 오전에 오전이 어제였나요? 어제였나? 오늘은 제가 뭐 영상은 오늘 봤는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탔어요. 탄 장면이 이제 음. 공개가 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였던 것 같아요. 탄 건 어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아직 막 붙어 있는 채로 이걸 타고서 네. 어, 질주하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역시 포드 정도 되니까 대통령을 끌어들이는구나 싶을 정도로, 예, 이거 굉장한 일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픽업 트럭 하나가 나왔는데 뭘 그렇게 대통령까지 등장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는 픽업 트럭이잖아요. 그렇죠. 픽업 트럭 중에서도 포드 이 F 시리즈가 미국에서 뭐 벌써 10년, 20년 동안 가장 잘 팔리는 차고, 2위가 또 쉐비의 실버라도 같은 버전 비슷한 기종에서 2위가 픽업 트럭이고, 3위가 다치 램 픽업 트럭이고, 1, 2, 3위가 거의 부동으로 이 3, 4가 그냥 장악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드 F 시리즈가 가장 잘 팔리는 주는 중서부 대부분을, 그러니까 뭐랄까, 아이다호, 유타주, 뉴멕시코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중서부 다 포함을 하고, 남부에도 플로리다 빼고는 거의 다 포함 다 쓸어버리는 정도 수준으로 F-150가 다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차라고는 토요타 캠리가 6위로 들어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1위부터 4위,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는 픽업 트럭, 4, 5위는 소형 SUV, 그 다음에야 이제 중형차가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F 시리즈가 전기 자동차로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전기차,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학력이라든가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들에 이제 해당해 있는데, 그 블루 컬러들이 안 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좀 이미지가 그 브랜드 이미지 맞아요. 차원에서도 있고, 예, 네. 그런 팬층이라든지 좀 확실히 갈리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F 시리즈가 그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그거를 그 인식을 바꿔버릴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 블루 컬러나 아니면 특히 이제 F3가 흑인들이 또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몰랐는데. 그래서 흑인들이 그 전기차를 잘 안 사는데, 흑인 인구가 이제 전기차를 F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사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더라고요. 충분히 뭐 기대가 되는 모델인 것 같고, 카테고리도 확실히 말씀하신 이 픽업 네. 트럭 카테고리는 모든 차 브랜드에서 미국 기준이죠, 사실. 미국에서 맞아요. 픽업 트럭이 유난히 인기가 높은 거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픽업 트럭의 나라죠. 그쵸, 각축전이에요. 사실 뉴욕 같은 동네나 뭐 시카고 같은 동네 아니고서야 다 픽업 트럭 탄다고 보셔도 되고, 많은 맞아요. 특히 남자들이, 예, 뭐 성별을 따지자면 웃기지만 정말 남자들이 정말 많이 타요 픽업 트럭을. 예, 맞아요. 다 아저씨들. 그리고 심지어 저도 네, 픽업 트럭을 다음 차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이버 트럭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사실 제 생각에 그 현재 이제 오늘 공개된 F 150 라이트닝 이죠, 전기차 네. 버전. 그 스펙을 네. 봤는데 이걸로 사이버 트럭을 이기겠다는 거는 조금 힘들어 과한 보이죠? 욕심으로 보여요. 스펙상으로 보면은. 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레인지라든지 홀스파워, 토크, 네. 그리고 뭐 가격은 싸요. 예. 근데 성능도 많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네.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이 재미난 게 그 가격대가 다른 모델 X나 그런 거에 비해서, 모델 S나 X에 비해서 확 낮게 내려왔거든요. 그 가격도 사이버 그렇죠. 트럭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 부자라서 사이버 트럭을 고르겠다 이런 게 크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옵션이 그 모터가 세 음, 개가 하나 둘 셋 이 셋 중에 고르는 건데 옵션이 그 세 음, 개짜리 옵션을 아, 고르지 않는다면은 가격이 뭐 크게 이렇게 막 엄청 비싸다라고까지 하긴 좀 모호한 차이다 보니까 아마도 포드가 이제 다음 세 F 그 150 라이트닝의 다음 세대 아니면 다다음 세대쯤 나오면은 그래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번 버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게다가 디자인이 정말 네, 그냥 150에다가 라이트닝 배지만 붙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큰 그 테슬라식의 그 디스플레이 하나를 그냥 기존차에다가 붙여놓은 느낌? 디자인이 왜 이럴까? 그냥 좀 오히려 싶지만은 또, 네, 맞아요. 오히려 그 사실 그 뭐죠? EV 중에 되게 호평을 받은 게 험머예요. 네. 그 GMC 허머 EV가 아, 호평을 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평가를. 그러니까 이게 그 홀- 지금 출시가 됐나요? 팔리고 있나요? 아니면은 테스트 어 버전으로만 나왔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공개되는 걸 본 것 저번 같기도 달에 한데. 봐가지고 저 예. 길에서 본 것 같기도 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이게 스펙이 사실 사이버트럭보다 좋은 스펙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가령 어, 홀스파워도 그 테슬라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포드 F152 홀스파워가 563 홀스파워고 사이버트럭이 네. 800 홀스파워 많이 차이 나죠. 근데 네. 네. 허머 EV는 1000 홀스파워예요. 그러니까 되게 압도적인 거죠. 사실상 그 중에. 예. 그리고 어, 토크도 그 포드 F150이 775파운드 그리고 테슬라 음, 사이버트럭은 1000 근데 허머 EV는 어 이게 얼마야? 만 11,500? 와, 왜 이렇게 차이 나지? 말이 안 되는데. 잘못 적었나? 어쨌든 차이가 좀 나요. 예, 그래서 어, 험머 EV가 이 셋 중에는 뭔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더 크긴 커요. 사이즈 면에서나 뭐 이런 음, 측면에서는. 근데 또 뭔가 네. 파워 면에서는 허머도 그 꽤 되지 않나. 뭔가 네. 경쟁은. 예.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 것 네. 같았어요. 허머 EV가. 그쵸? 디자인, 예, 좀 확실하게, 뭘까, 눈에 띄는 이 라이트닝, F-150 라이트닝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나는 새로 만든 차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네. 근데 그 얘기를 전하는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이 질문을 이제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블루 컬러들이 과연 그 전기차를 사겠느냐? 이게 그 정도의 매력이 있겠느냐? 왜냐면 이 사람 얘기는 이제 부릉부릉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엔진 소리 막 나고 이 부릉부릉 좋아하는데 이사 부릉부릉 좋아하는 사람들이 소리 없이 달리는 전기 자동차를 아무리 똑같은 이름 붙어 있는 그 픽업 트럭이라도 사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기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동차 전문 기자가. 어, 이 사람, 그건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릉부릉을 좋아하는 건 사실은 그게 부릉부릉이 성능을 반영한다는 거죠. 음. 성능이 좋기 때문에 부릉부릉이 굉장히 힘을 상징하는 거 실제로 힘이 더 좋으면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단순 그냥 그 폼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그냥 그 엔진 버전보다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파워가 있고 속도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금방 옮겨 탈 거라는 거죠. 음. 결국 이제 뭐 얼마나 말씀하신 대로 스펙이 좋으냐는 거니까 스펙 좋고 가격 적정하면은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저는 그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확실히 그런 블루 칼라들이 활용하기 좋게끔 그 유틸리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도 좀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 네, 그 뭐 외관의 디자인보다는 실용성에 좀 네, 초점을 맞추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고 이제 그 네, 마일리지가 300마일이 나오더라고요. 완충했을 때. 그게 뭐 음, 충분히 뭐 나쁘지 않은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아무래도 첫 모델이다 보니까 출시를 한데 좀 의의를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켜보죠. 네. 자, 그러면 또 저희 다음 그러면 순서 2주의 추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주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상희님의 예티 브랜드에 의해서 이번엔 저는 원래는 영화를 추천을 하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영화를 추천하는 것보다 영화 감독을 추천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뭐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추천드리려고 했던 영화가 그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굿타임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이름이 굉장히 좀 촌스러워서 굿타임이 무슨 굿타임이 뭐지? 막 그러는데 저는 그 굿타임을 별 생각 없이 봤어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네. 굉장히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처음엔 뭐 누가 감독이야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봤는데 제가 제 약간 그 병까지는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 얼굴은 못 알아봐요. 음. 그래서 뭐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닌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못 알아봐가지고 상대방이 저한테 아는 척을 했다가 제가 이 사람이 누구였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난감한 적이 많이 있는데 네. 영화를 볼 때 그래요, 제가. 영화를 볼 때 그 분장을 하고 나오면 어느 배우인지 못 알아보고 되게 이제 백인 남자다 그러면 이렇게 막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였는지 막 헷갈릴 정도로.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는데 이 영화 그 굿타임을 보는데 처음에 주인공 배우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눈에 띌 정도로 잘하는데 저 정도 배우인데 왜 내가 왜 모르지? 신인인가? 근데 신인이 보기에는 좀 약간 그 신인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다 봤거든요. 한 10분, 15분쯤 지나가지고 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배우가 누군지. 네.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그 로버트 패틴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고 보니까 로버트 패틴슨 맞아요. 근데 그 어느 날 트와일라이트였나요? 네네. 네, 이런 데 나왔을 때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나왔는데 물론 연기를 잘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연기 실력도 굉장히 그러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나중에 네. 찾아보니까 실제로 뭐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쵸. 저는 몰랐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패틴슨 연기는 제가 보면서 패틴슨인지 누구 몰랐는데 영화를 한참 보는데 아 이거 예전에 본 영화하고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게 언컷 잼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언컷 잼즈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촬영 방식도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핸드헬드 굉장히 많이 쓰고 그쵸. 저는 핸드헬드를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는 않는데 왜냐면 쓸데없는 핸드헬드가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뻔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영화는 정말 핸드헬드가 그냥 착 달라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맞아요. 근데 이 영화가 핸드헬드가 너무나 잘 붙는 데다가 특히 그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굉장히 특이한데 그때 그 언컷 잼스도 음악이 어떻게 이런 음악을 썼지? 할 정도로 그 음악이 튀어요. 보통은 영화 볼 때 그 음악이 이제 영화 밑에 깔려가지고 이 음악을 그 내가 이 음악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그 특별히 의식하지 않게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주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두 영화는 둘 다 영화를 보다 말고 아 이 음악 이거 뭐지 할 정도로 이렇게 왜 이런 음악을 들어 약간 사이키델릭하면서 느낌을 예.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음악이 그냥 나 여기 음악 있어 하고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식의 그런 그 프레젠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슬렸다가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그 뭐랄까 이렇게 취하는 느낌 그랬었는데 이 영화가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본 다음에 감독을 찾아봤더니 언컷 잼스 같은 감독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한 감독이 아니라 이제 세프디 형제인데 그 네. 베니 세프디하고 이제 조시 세프디 그 두 사람이 이제 영화를 같이 만들어요. 지금 30대 한 사람이 이제 조시아 형이 이제 37세 뭐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베니 사프디가 이제 35세. 이제 30대 굉장히 젊은 감독 둘인데 벌써 이제 굉장히 이제 이름이 나기 시작했죠. 근데 원래 형제 자매 시블링이 감독하는 경우가 이렇게 드물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제 감독 아는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X세대나 그 이상에서는 이제 이탄 코헨, 조엘 코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밀레니얼부터 그 아래는 워셔스키 딱 이렇게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워셔스키는 형제였다가 지금 이제 자매가 됐잖아요. 둘 다 성 확정 수술을 해서
그래서 지금 와셔스키 자매인데 그냥 와셔스키 자매 시스터즈라고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The Wachowskis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한 명 또 바꾸지 않았어요? 다시 자매로 했다가 둘 다? 다시 또 바뀌었나요? 몰라요. 그랬던 것 같은데 얼핏. 하여간 이 사람들은 너무 자주 네, 바꿔서. 예. 네, 네, 네. 좀뭐 바꾼 것도 충격이긴 한데 형제가 같이 바꿨다는 것 때문에 네네. 이게 근데 그런 유명한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인디 영화 좋아하는 분들 중에 듀플레스 형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음. 마크 듀플레스하고 제이 듀플레스. 요 사람들도 되게 재밌는 영화 많이 만드는데 그 세이프티 낫 게런티드 그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음. 한번 보세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이 형제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일반적이지 않은 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만들 때 헐리우드 문법이 있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이런 순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전혀 헐리우드 문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밌고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탄력 있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 음. 보통은 영화를 만들 때 가장 흔한 상업 영화가 그 플롯이잖아요. 플롯을 굉장히 재밌게 끌고 나가고 중간중간에 연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영화 한 편이 나온다. 그래서 그 플롯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플롯 때문에 사람들이 영화를 도중에 끊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 그 드라마를 십몇 편을 이제 끝까지 보게 만드는 이 그 어떤 비결이잖아요. 그런데 그 플롯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도 영화를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영화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 플롯 자체보다도 그 중간중간에 상황 전개가 굉장히 특이해요. 음. 굉장히 특이하고 그 상황이 그 상황마다 담겨 있는 그 긴장도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게 약간 그 사이키델릭한 특이한 음악이 들어가니까 음. 거의 뭐랄까, 네, 어, 굉장히 숨차게 따라가게 되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연기들이 굉장히 사실감이 있어가지고 음. 연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특이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걸 좀 찾아봤더니 이제 이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멈블코어라는 그 영화 스타일의 멈블코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형적인 멈블코어 영화라는 거예요. 이게 떤 느낌이냐면은 사람들이 그 플랫보다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인데 그 대화가 그 뭐랄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네. 굉장히 일상적이고 그냥 뭐 내가 보면서 이거를 뭐 보통 영화는 이게 소설 작품을 읽듯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영화를 볼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살고 있는 현장에 그냥 몰래 카메라가 들어간 듯한 느낌? 음. 그냥 그러니까 이게 대사가 이게 이런 데서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워요. 그쵸.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그 잘 맞으면 모든 게 기대했던 대로 논리적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각본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논리적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를 대사로 집어넣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영화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 언컷 잼스를 봤을 때도 그랬었고 근데 언컷 잼스도 사실은 제가 애덤 샌들러가 나와가지고 봤거든요. 네. 근데 애덤 샌들러가 원래 코미디언이라서 약간 좀 유치한 코미디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덤 샌들러 나오는 영화는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상업성 코미디거나 아니면 굉장히 진지하거나.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그 펀치 드렁크 러브처럼 굉장히 진지한 영화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 유대계예요. 유대계인데 그 아버지가 보석상을 했더라고요. 엉커 잼즈에 나온 거하고 똑같이 보석상을 한 아버지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음. 아버지가 영화광이었어요. 음. 영화광이었는데 어, 이혼을 했더라고요. 이 형제가 이제 아직 어릴 때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 이혼 영화로 이혼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가장 유명한 그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가 있어요. 사실 그 저도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라서 옛날에는 눈물 없이 못 본다는 그런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아빠가 아이들한테 이 형제한테 보여줬대요. 자,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거를 굉장히 좀 특이한 아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빠가 영어 강의여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영화를 애들한테 많이 보여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조기 교육?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그 제가 얘기했던 그 던월이라는 데서도 아버지가 이 암벽 등반 취미가 있어서 아이를 6살 때부터 산꼭대기에 매달아 뒀다고 얘기할 정도로 런 종류의 그 조기 교육이 있었는데 이 형제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어를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건 이래요. 그러니까 영화를 어릴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뻔한 영화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뻔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문법을 다 뗀 경우에나 이제 뻔하지 않은 영화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저는 그건 뭐 모든 게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피카소 그림을 보면 피카소가 15살 때쯤 되면은 보통 그 화가들이 한 30대에 그렸던 그림들이 10대 다 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훨씬 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남아있는 채로 이제 나이가 드는 건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조시 세프디, 베니 세프디, 이 사람들 영화가 일반적이지 않은 게, 그런, 많은 영화들 다 소비한 다음에, 이게 내가 여기서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치 않고, 근데 보통 그러면은 인디 영화 같아가지고 그냥 좀 지루한데 계속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영화들은 그런 인디 영화에 참고 봐야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일단 켠 이상 끝까지 봐야 되는. 맞아요. 그런데 스타일은 전혀 다른 스타일. 스타일이 영화 꼭 사실 추천드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니 스타일이 맞아요. 사실 그 상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새로운 것 같은데 그 스토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도 정말 대단하고 되게 그 소리 뭐 편집이라든지 뭐 그 들어가는 음악이라든지 되게 거슬리는데 또 이게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끌어주는 또 큰 뭐랄까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되게 요즘 뭐랄까 힙한 영화 스타일을 또 자기네들이 창출을 한 이런 느낌이 좀 확실히 있어가지고 네. 네 저도 좋더라고요. 네. 정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람들의 옛날 영화까지 이제 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찾게 되면 좀 그 저희 페이스북 그룹이 또 있죠. 네, 오피스 아워에 네, 또 네,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너무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제 오늘의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은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또 언급하신 부분 중에 그 코미디언들이 그런 영화들을 찍는데 되게 두 가지 스타일로 찍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네, 진지한 걸로도 찍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애덤 샌들러도 그렇고 벤 스틸러도 네, 사실 진지하고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찍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 키앤필 있잖아요. 그 흑인 코미디언 두 명, 예, 조던 필하고 네, 키런 마이클 케이, 이 사람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조던 필이 그냥 재밌는 코미디 키앤필을 이제 저기서 그 유튜브에 찾으면 시리즈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한 그쵸. 1분에서 3분짜리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가 많이 있는데, 이제 조던 필이 영화를 찍을 때는 무시무시하게 찍죠 또. 굉장히 충격적인 거, 겟아웃 같은 영화, 어스 같은 영화, 되게 그래서 호평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들은 얘기이긴 하지만 코미디언들이야말로 사람들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철학자 수준으로 왜냐하면 꼭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너머를 봐야 되고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관찰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웃기려고 하면은 계속 웃길 수도 있지만은 진지하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철학자들보다 깊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히 그런 네, 부분이 있는 게, 그러니까 뭐 한국 코미디를 비하한다기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되게 뭐랄까, 아, 몸 개그라고 하죠.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또 뭔가 비하 개그 이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요새는 또 많이 달라진 부분이 뭔가 좀 위트 있게, 그 스토리 있게, 네, 혹은 그런 스탠드업 형식으로 그런 코미디를 하려는 움직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좋게 보여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몸개그나 이런 거는 잘 안 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예, 다 네, 스탠드업 코미디고,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그런 그러니까 히스토리컬한 맥락과 스토리와 이런 펀치라인 이런 게 다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잘 짜여져야만 사람들을 웃길 수 있고, 뭐 풍자적인 맞아요. 요소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되게 위트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직업인 것 같고, 또 우리 예전으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은, 예전에 뭐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의 영화 같은 게, 네, 예, 정말 대단한 그런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의 네, 단면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 몸개그 같은 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그 뭐랄까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반복적인 농담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항상 어떤 개그 할 때 이제 똑같은 표현을 그때 계속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왔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음, 일본 스타일에서 그 많이 보이던데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얼마 전에는 또 그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제법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마추어들인데도 모여가지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걸 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서 어느 조그만 지하 극장에서 하는 걸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약간 어설픈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스탠드업 코미디 뭐랄까 그 리듬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음, 나와가지고 한 일곱 여덟 분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나오셔서 했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은 확실히 스탠드업 코미디는 미국 쪽에서 온 게 분명하게 보이는 게 거기 이제 교포분들이 한 두 분이 아, 들어가 있고 이게 이게 뭐랄까 흐름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스탠드업 코미디 얘기를 잠깐만 더 하면은, 네, 이게 한국에서 제대로 스탠드업 코미디가 좀 주류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약간 있는 게, 그러니까 네, 미국 스탠드업 코미디 들어보시면은 정말 엄청나게 이너프리 네, 이너프로프리에이트한 거를 맞아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맞아요. 여성 비하, 장애인 비하, 뭐 음,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말 심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잖아요. 해선 안 되는 맞아요. 말들을. 네, 근데 또 그런 게 표현의 자유로 사실 미국에서는 그게 다 보호가 돼요. 사실 그런 말을 한다고 구속되거나 그렇죠. 이런 일 없어요. 네, 코미디언들이. 근데 이게 그 어느 정도 가정이 뭐냐면, 이거를 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좀 부적절한지를 또 반증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또 표현이 뭐 포장이 된다고 하나? 뭐 그런 것도 네,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그런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코미디언들도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맞아요. 문화가 좀 달라서, 예, 이게 한국에서 과연 주류가 될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느 코미디언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코미디언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대학가를 많이 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학을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런 종류의 뭔가 캔슬 컬처가 대학가에 굉장히 많이 퍼져가지고 음, 자기가 과거에는 그런 부적절한 농담을 하면은 그게 모든 사람을 그 이퀄 오퍼튜니티 오펜더라고 해서 뭐 흑인만 까는 게 아니라 백인 까고 아시안 까고 모두 다 까기 때문에 이 농담을 들어줘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하도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대학가에서 그런 코미디를 하기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존 리버스라는 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 미국의 유명한 여성 코미디언이 있는데 이분이 장애인 그 농담을 했어요. 음, 그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장애인 남편을 가지고 같이 그 농담을 할 수가 있는 단계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음,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게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자기가 그 함께 살면서 겪었던 일들이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내가 농담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의 소재가 되는데 이런 모든 그 뉘앙스들이 다 그 사람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그 농담만 들으면은 굉장히 오펜시브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그걸 아직 그 세상을 재작년인가 떠났는데 이제 81세 세상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분인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런 코미디 아마 듣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미국에서도 맞아요. 맞습니다. 저희 그러면 또 저희의 마지막 순서죠. 네, 이슈 토크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그 배달 음식 서비스 관련 이야기인데요. 그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수혜 비즈니스 중 하나가 단연 배달 음식 서비스였죠. 특히 그렇죠. 그 미국처럼 오랜 시간 그 전 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 1위를 놓치지 않고 고수했었던, 지금은 뭐 인도에 자리를 내줬지만 정말 오랜 기간 1위를 당당하게 고수했었던 그 코로나 후진국으로서는 집 밖에 나가기가 정말 꺼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뭐 장 보러 갈 때도 거의 뭐 목숨 걸고 가는 느낌으로 갔었으니까요. 1년 동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식당 다 닫고 뭐 거의 고스트 타운이었죠. 1년 넘게. 근데 그 이렇게 배달 음식이 사실 그동안 대단히 성장을 했는데 뭐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뭐 도어대시나 우버이츠, 그럽허브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저도 팬데믹 지난 1년 반 동안 1년 반이 넘었죠.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어느 그리고 걸 제일 많이 쓰세요? 저는 시애틀 쪽은 도어대시가 제일 뭐 일반적인 것 같아요. 뭐 우버이츠도 쓰는데 아, 네. 저는 거의 우버이츠만 썼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이게 다 동네마다 그 로컬 그쪽 그 비즈니스 담당하시는 분들 역량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네. 네. 그래서 그 집에서 해 먹는 게 또 한계가 올 때가 있잖아요. 해 먹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럴 때만 어김없이 배달 앱을 사용해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 이러한 사람들의 음식 주문, 온라인 음식 주문 패턴의 변화가 곧 생기지 않을까 하는데요. 음, 5월 20일 기준이죠. 한국 5월 20일입니다. 여기 미국은 5월 19일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미국인의 대략 40% 좀 안 되는 사람이 백신 완전 접종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수치는 계속해서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 CDC의 예측 모델을 체크를 해봤더니 예. 그 CDC 그 질병통제센터 측에서는 8월 중순쯤이면 미국인의 80%가 완전 접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8월 중순쯤으로. 완전 조건이니까 두 개 다 맞는 두 번 다 맞는 거라는 거죠. 네네. 근데 뭐 그건 그들의 소망이고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네. 요즘처럼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중에서는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CDC가 가이드라인을 새로 내놔서 좀 많은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마스크를 실내외 모두 쓰지 않아도 되고 소셜 디스턴싱도 안 해도 된다고 발표를 해서 지금 밖에 나가면은 좀 재미난 게 완전 접종이 대략 40%밖에 안 됐는데 한 85%가량은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다니는 걸 목격을 할 수가 있죠. 참 말을 이상하게 잘 들어요. 네. 그래서 그 레스토랑들이 이제 배달 중심에서 다시 인도 다이닝을 좀 준비를 하는 걸로 여념이 없어서 요즘 뭐 레스토랑에 구인난이 엄청나다고 그래요. 뉴스에 계속 나오기도 있고. 맞아요. 음, 그걸 지금 뭐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뭐 일단 인터뷰만 해도 뭐 몇십 불 주겠다 인터뷰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시애틀 제가 사는 이제 다운타운 쪽도 레스토랑들이 이제 다 열었어요. 원래 진짜 사실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미안한 감정이 들 정도로 그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배달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도 열리고 하니까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배달 업체의 호재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좋은 시절 다 끝난 거 네.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번 주죠. 도어대시 그 대표적인 배달 서비스 앱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재미난 게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측을 그 레비뉴 기준으로 933.3밀리언 이었는데 실제로는 1.08 빌리언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을 이제 훨씬 가뿐하게. 네. 넘어가면서 주가도 또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도어대시의 그 Chief Financial Officer인 프라비르 아달카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 주문 패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음식을 주문하던 방식, 배달 음식을 하던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맞아요. 한번 배달의 편안함과 서비스 퀄리티에 익숙해지면은 팬데믹이 끝나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이걸 사용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건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네, 사실 그런 서비스를 사용을 안 한 것도 그 전에 사용하는 방식이 몸에 익어가지고 안 했을 뿐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제 강제로 바뀐 거니까 이게 참, 예, 미디어 쪽에서도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습관이기 때문에, 미디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 바뀌기 힘든데 한번 바꿔놓으면은 계속 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좀 캐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배달 음식의 그 편안함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동의를 하죠. 정말 편하죠. 그리고 네. 맛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저만 해도 그 팬데믹 이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시켜 먹을까 말까였는데 뭐 이제는 일주일에 한 두어 번에서 그 이상 또 시켜 먹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맨날 집에서만 삼시세끼를 다 해 먹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배달업계 예측처럼 배달 시장이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그 의심이 드는 게, 그러니까 팬데믹 자체가 이제 좀 종식은 잘 모르겠고 휴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레스토랑들이 다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수치적인 차원에서 그 비율이 달라지는 건 일단 당연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먹는 거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은 좀 시켜 먹는 것도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겠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그러니까 수수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받아가나요? 저도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그 레스토랑한테 떼가는 게 서비스마다 다르긴 한데 통상 20에서 30% 가량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추가로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뭐 광고하겠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이 사실 레스토랑 입장에서 보면은 좀 부담스러울 만큼 붙여요. 뛰어가네요. 네, 저는 10% 안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20에서 30이요. 20에서 30은 정말 크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 네. 레스토랑 입장에서는 옛날 그 옐프 레스토랑 싫어했었잖아요. 그래서 옐프 욕 많이 했을 때 그때처럼 이거 그런 식으로 뜯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나는 뭐 옐프랑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랬고 막 옐프에서 막 협박하듯이 뜯어가고 그랬었는데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러게요. 사실 그 부분도 좀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수수료가 개인한테도 수수료가 엄청 붙잖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령 도어대시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식값 플러스 그러니까 당연히 도어대시 사용료 내야죠. 서비스 사용료. 네. 근데 플러스 텍스 플러스 이제 뭐가 붙냐면은 이 시애틀 다운타운이 피가 추가로 더 붙어요. 왠지 뭐 배달이 더 어려워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한 40불짜리를 제가 직접 주문을 뭐 전화로 하거나 해서 가서 픽업해 오면은 예를 들어서 한 40불인 음식이 주문을 하고 비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랬을 때 거의 한 65불이 나오는 거예요.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개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수수료 때문에. 근데 뭐 갖다 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러니까 가져다 주시는 분들 팁도 줘야 돼요. 미국의 팁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이게 맞아요. 뭐랄까 조금 너무 비싼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크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레스토랑이 그 20-30%의 수수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에 올리는 가격과 본인들한테 전화하거나 와서 픽업하거나 본인들 웹사이트에서 주문하는 가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20% 정도로 빼고 올려요, 거기다가는.
10에서 아, 20%를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서 이제 뭐 주문한 걸 제가 가지러 가잖아요. 그럼 자기네한테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로 주문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10%더 싸다고. 아니면 디스카운트 음, 얼마 더 해준다고. 왜냐면 음, 수수료가 너무 세다 이거예요. 그 레스토랑 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오히려 그 네, 도어대시에서 메뉴만 확인하고 직접 전화를 해요. 가지러 갈 때는. 네. 그러면은 그 같은 메뉴라도 거의 한 15% 가량 더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예. 그걸 몰랐네. 아, 그리고 이게 배달업계 사이의 경쟁이 되게 치열해져 가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랄까, 이 배달업체 사이의 치킨 게임도 정말 가속화되고 있고, 게다가 그러니까 편의점 장복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영역에서도 또 엄청나게 또 이들이 박터시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하는 게 그러니까 사용자 레스토랑 입장에서 편리라는 차원에서는 되게 편리하고 뭐 좋은 부분인데 이런 다양하게 바뀌어가는 상황과 뭐 레스토랑 수수료 문제 그리고 업체 간의 문제들이 좀 앞으로 그러니까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관해서 지금 뭐 기고할 글을 좀 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근본적으로 좀 해결책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은 이게 인더스트리 전체가 조금 어, 안 좋게 작용이 되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보니까 제가 이걸 우버이츠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언젠가 했더니 호텔에 들어갔을 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안 가는 곳에 갔는데 호텔에 도착을 하면은 뭐 여행을 하다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게다가 그 팬데믹이기 때문에 저는 딴데 돌아다니는 것도 모르는 동네에서 돌아다니기도 싫고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제 그러고서 저녁에 뭐 짐 풀어놓고 이제 저녁 먹으러 나갈까 해서 이제 근처로 이렇게 나가서 찾아다니거나 했는데 보통 호텔이 그렇다고 해도 뭐 항상 그 음식점 가까운 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뭐 가서 이걸 일일이 뒤지고 도대체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그냥 뻔한 데를 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항상 안전한 제가 잘 아는 뭐 패스트푸드를 이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이제 우버이츠나 이렇게 앱을 딱 켜면은 굉장히 맛있어 보이는 건데 이제 괜찮은 것들이 내가 가지 않아도 배달이 되니까 게다가 뭐 간단하잖아요. 팁 같은 거 주는 것도 그 사람들 일일이 뭐 동전 지폐 마련해가지고 현금으로 주거나 이거 안 해도 그냥 거기서 바로 앱으로 간단하게 하고 특히 마음에 드는 게 그 사람 안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문 앞에 놓고 가라는 거. 음, 예전에는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어떤 심리적인 그 배려라 이 정도면 내가 몇 불을 더 주고라도 이걸 하겠다고 만들게 되는 그 어떤 그 훌륭한 기제인 것 같아요. 음, 내가 그 사람을 안 봐도 된다는 거. 맞아요. 그냥 놓고 가라. 그러고 문 딱딱 두드리고 가고 저는 그 사람 가는 거 보고서 그 다음에 딱 가져오는 게 뭐 팬데믹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 필요한 거긴 하지만은 저는 만나가지고 팁을 더 주고 이게 싫은 거죠. 음, 모르겠어요. 이게 왜 싫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그냥 호텔 다른 지역에 가서 호텔에 가서 사람들 문 열어주고 이런 게 되게 싫어서 그냥 놓고 가면은 그냥 제가 갖다 먹고 음, 예, 그 정도면 이제 엑스트라 얼마가 더 들더라도 이 서비스는 이용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네, 제가 호텔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런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그냥 호텔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바람에 이제 우버이츠의 그 맛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뭐 리뷰라든지 이런 게 또 어느 정도 잘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웬만한 뭐 호텔 음식보다 그런 더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좋죠. 확실히. 맞아요. 음, 근데 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거 일단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음,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정도 늘어난 거는 저는 꽤 홀드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맞아요. 정도는. 네, 홀드는 저는 홀드는 할 수, 동의를 해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에 네, 대한서는 저는 그거는 의문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그건 동의를 하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저는 몰랐는데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밖에서 먹는 걸 한국 사람들은 물론 좋아하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음, 사람들이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하는 거를 못하면 못하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못해가지고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로 정착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전에 그 이 영화만 얘기하면 이렇게 연식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웬 해리 met 셀리 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그 영화에서 식당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주인공의 그 남자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쓴 글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서 하는데 이제 요즘 그러니까 80, 그 영화 이제 90년대 초 영화니까 80년대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식당 문화가 막 우리나라 지금 요즘 맛집 그 붐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나라 맛집 붐이 한 10년 정도 됐나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는 80년대 그게 이제 식당 찾아다니고 음식 리뷰 보고 하는 게 이제 인기가 됐는데 이제 요즘 이 그 맛집 그 미국에서 80년대 맛집 찾아다니는 게 이제 뭐 50년대가 60년대 그 연극 보러 다니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언저리부터 그러니까 8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 사람들이 좋은 식당을 알아내 가지고 찾아다니는 게 하나의 재미가 되고 거기서 이렇게 자기가 주로 가는 식당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세비한 사람이고 이런 정도의 그 인식이 대충 한 80년대 정도부터 생겼던 모양이더라고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뭔가 그게 또 그 8, 90년대 그 경제 성장과 또 맞물려 가지고 레스토랑들이 맞아요. 많이 생기고 하면서 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대충 여기까지인데요. 그 버즈토픽스 관련 뭐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라든지 AT&T 그리고 포드 F50 150죠. 예,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또 상현님이 추천해주신 이제 사프디 형제 영화 그 굿타임즈랑 언컷 잼스 이야기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했던 뭐 도어대시와 배달 음식 서비스 이야기 등등을 나눠봤는데요. 뭐 간략하게 뭐뭐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올려드리고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또 그 주변에 또 저희 그 안드로이드 이제 버전이 생겼다고 하는데 주변에 안드로이드로 새롭게 가입하신 많은 분들께 또 저희 방송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행복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이재희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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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른 분 올라오시면 먼저 말씀하시라고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네,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늘 그렇듯이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 이렇게, 첫 번째 그 중국 얘기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왜 암호화폐 관련한 걸 네. 그걸 금지했을까? 먼저 사실 듣고 네, 싶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제 생각이니까, 네, 완전히 틀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자국의 페이먼트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도 중국에서 이제 중국 내부의 암호화폐 관련해서 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법으로 간주된 적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페이펠이나 비자나 뭐 지금 비자는 스테이블 코인만 하지만 그런 뭐 스퀘어라든가 이런 좀 메이저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크립토를 좀 메인스트림으로 가져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중국에 이미 그런 크립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글로벌 플랫폼으로 당연히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알리페이라든가 이런 애들한테 공식적으로 자 이제 너네도 크립토 받아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아직 음, 중국의 자기네 정부에서 나오는 암호화폐가 확실히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자국 그 앱을 보호하는 자국의 인프라를 보호하는 그런 행동으로 보였어요. 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혹시 그 인더스트리의 그 요청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알리페이 같은 그런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저는 정부에 가서 쪼르르 가서 네. 아,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약간 자국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GDPR이 물론 이제 유럽에서 프라이버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 사실이지만 특히 독일권 문화는 네. 굉장히 프라이버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렇지만 GDPR을 EU 전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이 EU에서 발언권이 제일 세서라기보다는 그 자국의 IT 기업들을 구글이라든가 이런 실리콘밸리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무브먼트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약간 같은 계열의 네, 그런 수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이걸 만약에 공식적으로 불허를 한 상황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뭐 당장은 영향이 좀 가긴 했지만은 미칠까요? 저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을 정말로 커런시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할 이게 정말로 우리가 비트코인이 커런시로 사용이 될까? 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은 커런시로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중국에서 이런 조치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그냥 커런시하고 상관없이 이건 그냥 우리가 금처럼 거래하는 그냥 투자 목적의 어떤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이 별로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음, 저는 그게 일론 머스크의 뭐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안 받겠다고 했다든가 네, 그거랑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와서 좀 이렇게 서로 상승 효과를 아니 상승 하강 효과라고 해야 되나? 뭐 네, 그런 게 있었나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그 어느 쪽의 뉴스도 저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했는데 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내려간 이유가 채굴자들이 중국에서 어쨌거나 지금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벌고 있는데 네, 중국 내부에서 암호화폐를 쓰는 일이 그만큼 더 어려워진 거니까 이게 뭐 아주 그런 좀 그,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영향이 컸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떨어질지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하자면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신 중국발 이런 이제 그런 블락킹에 의해서 떨어진 부분들이 많이 사실 있었고 또 일론 머스크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시발점돼서 사람들이 그 짧은 기간에 엄청 빠진 거는 사람들이 단체로 현타가 패닉을 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야, 도망쳐 이게 된 거잖아요. 지금 큰일 네. 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내린 거라면 저는 환영합니다. 근데 예, 비트코인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그 해커들 그이 결국 그 돈을 랜섬을 받아 챙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그것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은 순전히 그 해커들 뭐랄까 그 랜섬 받는 데는 정말 비트코인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제가 들은 것 중에 사실 비트코인 그렇죠. 그거 외에는 사실 방법이 네. 없잖아요. 비트코인 제일 많이 받죠. 네. 근데 저는 아니요, 궁금한 모네로로도 게 많이 받아요. 그런가요? 그 지점에서 사실 그런 범죄자들이 그런 거를 활용할 때 잡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게 그거를 사실상 뭐 받은 랜섬이라든지 그런 뭐 그런 걸 현금화할 때나 이제 출금할 때 사실 트래킹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암호화폐로 받았다라는 거는 그거 뭐 어떻게 받은 거예요? 뭐 USB에 담아서 어디다 떨어뜨렸나? 이게 어떻게? 아니요, 그 네, 암호화폐를 받을 수 있는 지갑 주소를 주고요. 네, 그 지갑 주소로 암호화폐를 받은 다음에 이제 텀블링이라고 해서 그걸 여러 계좌를 거쳐서 세탁을 하고요. 네. 세탁 과정이 있구나. 네, 세탁 과정이 있고 그 세탁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돈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지고 이제 그 계좌들을 여러 거래소에 등록해서 이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뽑죠. 아, 근데 그걸 트레이싱하는 네.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음, IRS가 그 지갑을 그러니까
지갑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지 않아요? 아니요, IRS는 지갑을 들여다볼 수는 없고, 그 지갑과 연결돼 있는 뭐 코인베이스 계정이라든가 그런 걸 볼 음. 수 있죠. 음, 그래서 그 지갑이 IRS는 어쨌거나 로컬한 기관이기 때문에 로비가 됐습니다. 그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봉준호 감독님 좀 좋아합니다. 네, 아이스 로컬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US에 등록돼 있는 사업자인 거래소의 경우에는 그 KYC랑 AML을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돼 있는 계좌는 이제 당연히 IRS가 가서 뭐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어, 그렇게 들어가는 돈을 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인터폴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고요. FBI라든가 그러니까 랜섬웨어를 쓰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FBI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FBI라든가 뭐 홈랜드 세큐리티도 사실 많이 관여하고 있고, 특히 이제 FBI 경우는 그 기존에 오거나이즈드 크라임 담당하던 부서에서 이제 머니 런더링 트레이스 하던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지금은 이렇게 같이 하세요. 재밌습니다. 결국 그쪽에서 오는구나. 네, 그쪽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은 네. 거의 모든 해킹은 거의 모든이라고 하면 그렇죠. 좀 큰 규모의 해킹은 오거나이즈 크라임이랑 거의 같은 급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느 정도 자본이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 왜냐면 해킹이 아무리 뭐 쉽다 뭐 그래도 그게 그냥 아주 옛날처럼 뭐 13살짜리가 뭐 했다 이런 일은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까지 흔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전보다는 조직화되어 있고요. 그 조직화되어 있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피싱 같은 거 할 수 있는 키트를 팔고 거기에 커스터머 서비스도 붙여서 팔고 그럴 정도로 네, 많이 조직화돼 있어요. 아마 기업화되어 있고. 그쪽에 펀드들도 좀 조성이 돼 있지 않을까? 그들 세계에서 뭔가 오르가나이즈 네, 크레임을 할 수 그들 있는. 세계에서는 이제 나름 어느 정도 이제 노하우가 다 있어서 네.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이런 거 하시는 분이 트레이스를 해서 이제 뭐 이제 모 나라에 이제 그 해커랑 이제 1대1로 연결이 됐는데 네. 그 사람한테 야, 너 이렇게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왜 이런 짓 하냐? 우리 회사로 오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텐데. 그랬더니 네. 내가 하루에 1시간만 일하면 그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네한테 가냐? 아,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네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샤프트 형제 얘기가 네. 나와서 네. 저는 다르덴 형제 영화도 한번 같이 밀어보고 어떤 내일을 형제인가요? 다르덴 형제라고 다르덴 이제 형제. 연세가 되게 많으신 네. 벨기에 분들이신데 네.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영화가 아마 최근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것 같고 이제 옛날에 네. 뭐 약속 그런 영화도 있고 사람의 심리를 너무 되게 그냥 잔잔하게 보고 있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조여오는 그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네. 이 여자가 이렇게 좀 약간 정신적인 뭐 우울증 같은 걸로 회사를 쉬었다가 복귀를 하고 싶은데 네. 그 회사에서는 경계가 좋지 않아서 직원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노조한테 제의를 해요. 야, 너네가 이 사람이 안 돌아오면 이만큼을 더 받을 수 있어. 우리가 그만큼 너의 월급을 올려주겠어. 근데 이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돈으로 얘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는 못해. 그리고 노조한테 그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나라가 그 이 나라도 이것도 이제 벨기에를 배경으로 되게, 하는 건데 네. 네, 제가 지금 본지 오래돼서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게 노조였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다시 올 그 팀 사람들이었나 뭐 그랬는데 1박 2일의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월요일에 보팅을 하게 돼 있고 투표를 하게 돼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걸 이제 이 사람이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에 알게 돼서 그 1박 2일 동안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복귀할 수 있게
아, 해달라고 하는 아, 그래서 원제는 1박 2일인데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목으로 개봉할 수 없으니까 네, 내일을 위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그 개봉을 했었는데 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네, 그게 약간 그게 정말 사람을 되게 어 저는 성악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거 안 믿고 네, 성약설이라고 사람은 다 자기가 힘들 때는 좀 음, 가장 도덕적인 선택을 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그런 동의하다는 생각을 얘기예요. 예, 제가 그런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 모르겠는데 보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한데 근데 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세요. 음, 그래서 제 형제 영화에 하나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아, 네, 추천 감사합니다. 저기 페이스북 그룹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 뭐 최신까지도 계속 영화를 만드시네요.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긴 네, 한데. 연세 좀 있으신데 예. 아마 내일 위한 시간이 가장 최근에 음, 만드셨던 영화였던 것 아, 그래요? 같고요. 지금 원래 2019년작이 다큐를 소년 하셨던 아메드 분들이세요. 이렇게 있는데. 아, 아, 맞다. 네, 그걸로 칸에서 아마 감독상 음, 받으셨을 거예요. 네. 소년 아메드. 이 아, 영화 소년 보면. 아메드. 예. 이거 언론사 기사 본 적이 있어요. 이 감독이구나. 네, 형제 두 분이 같이 음, 하시는 음. 아마 릭하고 정비엘였던 것 예, 같은데. 맞아요. 장피에르 달덴, 릭 달덴. 예. 음. 아, 뭔가 이 영화 잠깐 클릭해서 들어왔는데 첫 번째 이 그 전문가별 점 평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근본주의의 독침 이렇게 써 있네요. 어, 어떤 느낌인지 근데 좀 알 것 같은데. 네. 왜 다른 형제가 같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왜 감독들 중에 감독 일이라는 게 형제가 같이 근데 그것도 형제 어떤 나름. 다이내믹이 예. 죄송해요. 네, 말씀하세요. 그게 영화라는 직업의 특성상 한 네, 가지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제가 아는 형제나 뭐 자매 네, 그 분들은 각본도 직접 쓰시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제 각본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 각본을 발전시켜서 이제 완전히 다 쓰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를 찾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막 이렇게 배우를 섭외하고 실제로 스텝을 섭외해서 만드는 그 과정이 사실은 되게 지난하고 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서 저는 사실 감독이 약간 창업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 창업자도 이렇게 C레벨 자기가 리크루트 네, 해와야 되고 그런 게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창업자는 또 되게 외로운 직업이라서 음, 그럴 때 이제 가족 단위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좀 그런 매력이 약간 있지 간의 않나 수공업 같은 싶어요. 느낌도 좀 들고. 네, 네, 음. 약간. 맞아요. 그게 뭐 넉넉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일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감독 시작할 때 다들 빡빡한 상황에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하긴 뭐 그렇죠. 네, 근데 뭔가 말 그대로. 시너지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음, 날려면은 음, 진짜 뭐랄까? 그러니까 서로 장단점을 잘 메꿔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관계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하려다 사실, 봤지만 약간 음. 형제도 형제 나름일 것 같고 네, 예, 매우 네, 그렇죠. 예, 매우 자매도 사실 자매 그렇죠. 나름일 것 같고 매우 그 그렇습니다. 네. 네. 알고 보면 영화판에 가족으로 팀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꽤 있어요. 음, 왜냐면 그 이번에 감독상 받은 클로이 자오 감독도 촬영 감독이 남편이잖아요. 음, 음, 그 맞아요. 잘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헛로커로 처음 그 예, 여성으로서 예. 아카데미 감독상 네. 받았던 그 감독님도 그거, 원래 이제 제임스 카메론 그쵸. 부인이어서 맞아요.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할 때 아마 조감했었던 적도 있나 맞아요. 그랬던 것 저도 같고 그렇게 네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가족이 많아요 생각보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켄 번즈 다큐멘터리, 그 PBS에서 다큐멘터리 많이 하는 그 켄 번즈 감독도 그 동생이 또 이번에 감독으로 또 다큐멘터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형 작업을 계속 같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번즈 형제가 계속해서 그 하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네. 차원에서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많이 더 숨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마블 어벤져스도 사실 그 루소 형제 감독이 그 만들었잖아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부터 네. 그 엔드 게임까지는 그 전에는 이제 조스 웰던 감독이 울트론까지 하다가 이제 3, 4편은 루소 형제가 감독을 하기도 했었죠. 사실. 지금 방금 에버론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그 에버론 네네. 오피셜로. 안녕하십니까?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유준경입니다. 아, 네, 준경님이구나. 네, 아, 준경님인 거를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온라인상에서 필명으로 에버런이라는 이름을 쓴 지가 한 10 몇 년 됐는데 네. 이 필명을 쓸 기회가 없다가 여기서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항상 3번을 거기다 집어넣으셨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게 원래 독일에 있는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겹치지 않으려고 네. 중간에 2를 3으로 바꿔서 네. 썼습니다. 네, 뭐 제가 테슬라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코인이 자산으로서 네. 기능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좀 팔로우를 하는 와중에 그거에 관해서 첨언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네. 올라왔습니다. 네, 들려주십시오. 네, 다름이 아니라 사실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돈의 개념은 사실 돈도 하나의 자산이거든요. 이 인플레가 벌어지면은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산? 인플레가 정말 이제 심해지는 순간에는 돈이 제일 싼 자산인 거죠. 근데 네. 사실 모든 돈을 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일 싼 자산을 사서 그 자산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인플레가 벌어지면 사실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 제일 그렇죠. 싼 자산은 돈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워런 버핏이 열심히 현금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요새 얘기가 나오는 걸 저는 되게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김용범 그 기재부 제1차관께서 그 페이스북에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시는데 이번 인플레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V자 회복이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갔다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완전히 많이 투입을 해서 회복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시중에 리퀴디티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정부와 그 FRB에 의해서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케이스가 될 거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시중에 현금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 현금이 갈 곳을 찾다가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코인이 황금성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돌면 이 돈으로 어디선가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사실 변동성이 제일 큰 자산에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변동성이 크면 위험이 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지만 리스크가 크면은 이제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장에서 코인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위험성이 큰 만큼 리턴이 그쵸. 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첨언하고 싶은 말은 만약 인플레가 꺼지는 날이 온다면 그 신호탄은 코인의 대규모 폭락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코인을 저장을 잡혀가지고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가능하다고 해요. 제 지인이 얼마 전에 도지코인을 1월 초인가 3만 원 코인을 샀는데 네. 그때 시세가 0.0000 몇 센트였어요. 근데 이번에 76센트까지 되니까 3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억 원 3억 원 정도 되었다고? 네, 그래서 이걸로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집을 어떻게 사냐? 이걸 환금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은행에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2008년이 딱 오버랩 되는데 저희 그 벤처 거품도 딱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 정치학에서 말하는 그 테크놀로지 페티시즘이라는 게 지금 아주 대세가 되어서 우리가 비트코인도 계속 뭔가를 계속 새로운 알트코인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자산을 계속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막 창출하고 NFT도 계속 나오고 하니까
위험성이 많은 자산 점점 더 종류가 많아지는데 이 시기에 마침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동성들이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다 달려갔다가 그게 어느 순간 그 버블이 빵 터지면은 그 하이 리스크 자산 먼저 다 팔아치운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떨어지죠. 그게 만약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신호탄이 되는 순간이라면 그때 이 코인 자산,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이제 경기 위축이나 어떤 또 다른 충격 이런 것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흥미로운 좋은, 예, 너무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뭔가 그 테이퍼링의 T자만 들려고도 긴장을 요즘 많이 하시는 게 아닌가.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자산 매입이 FRB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그 월가나 금융 금융 담당하신 분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로벌 모니터라는 그 한국에서 안근모 편집장께서 운영하시는 그 채널도 보고 있고 김용범 차관께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글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12개월에서 18개월 뒤에도 과연 우리가 이렇게 유동성을 즐길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플레가 너무 심해지니까 인플레가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순간 위에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정부 지출이 한국의 정부 지출에 비해 한국의 정부 지출은 이제 기껏해야 한 2, 3%? 이 정도 올랐는데 미국은 30%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 분야만 GDP가 가계, 기업, 정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정부가 지출하던 분야를 33%가 아니라 30% 올렸으면은 이건 무조건 이게 은행에 들어갔다 나오고 은행에 저축하고 나오고 저축하고 대출해서 다시 나오고 하는 식으로 머니 크리에이션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 그럼 이미 우리 눈앞에 이미 인플레가 이미 실현이 되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중소도시의 대학가들의 렌트는 엄청나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 좀 더 큰 규모의 도시에서는 집값이 꿈틀꿈틀하는 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생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중소도시의 집세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아마 주택시장으로도 지금 그 유동성이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만약 코인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이슈가 돼서 그 돈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다른 자산 시장으로도 번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서 좀 더 주목할 게 뭐냐면 대공황 당시에도 대공황이 있기 전까지 주식시장은 등락을 계속 거듭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엄청난 폭락이 몇 번 있었고 다시 엄청난 반등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똑같은 그 폭락과 반등을 비트코인 시장 혹은 알트코인 시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자산이 그러니까 그런 돈의 흐름이 다른 자산으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적으로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런 건 이미 그 주택 시장으로 옮겨간 건 이미 확연하게 보이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 레드핀 같은 레드핀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집값이 요새 미쳤다. 그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 같은 경우만 해도 집이 가령 뭐 밀리언에 나왔어요. 밀리언에 나왔는데 밀리언에 못 사요. 1.3 밀리언에 사야 돼요. 그러니까 웃돈을 30%를 얹어서 줘야지 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펌핑돼 있고 가격이 뭐 계속 올라요. 매일 오르는 것 같아요. 집값들이. 그래서 맞아요. 참 네, 심각한 맞습니다. 수준인 것 같습니다. 중고차도 거래량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예, 중고차 시세도 엄청 오르고. 그 자동차 관련해서 저도 읽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정말 차를 미친 듯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사는데 문제는 지금 만들질 못해가지고 네. 물량이 딸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차로 옮겨가는 거죠. 신차도 반도체 수급 때문에 부족하니까 네. 중고차로 옮겨간다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사이클이 이제 중고차 한 번 정도 더 타고 다른 거 바꿔 탈 때쯤에는 이제 전기차를 사겠지라는 네. 심리가 깔려 있어서 지금 새 차를 사면은 이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로 넘어갈 생각을 한다면 지금 새 차를 사는 거는 좀
부담이 있죠. 나중에 파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한번 큰 버블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너무 강해요. 불안해.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사실 저는 미국은 걱정 오히려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거나 살아날 구멍이 카드가 제일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나라로 퍼지기 시작하면 저희가 또 2008년에도 경험했듯이 그 서프라임처럼 뭔가 하나 탁 무너져 내리고 연쇄작용 나면은 그래서 미국은 금방 회복되잖아요. 결국엔. 근데 이게 또 희한한 게 뭐냐면 다른 나라가 그만큼 백신을 많이 맞아서 회복세로 다 돌아선다면 전 세계가 그런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상관이 없을 텐데 어느 나라는 분명히 백신이 그만큼 도달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희한한 그 경제적 불균형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결합돼서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생겨서 맞아요. 네. 네, 이건 전대미문의 경제적 뭐라고 해야 되나 실험 상태? 네. 어떤 두 가지 형태의 용액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형태의 용액이 비중이 서로 다르게 랜덤하게 섞였을 때 무엇이 폭발할까? 이런 느낌인 거죠. 네. 한 번도 섞여보지 않은 것들이 섞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아요. 100년 동안 이런 용액은 섞여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막 그 레버리지 문제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여기서 타고 여기서 타고 하니까 이게 무너질 때 너무 연쇄작용이 심하게 날 것 같은 그런 게 좀 확실히 있죠. 어느 곳에서는 녹아날 텐데 어느 곳에는 정말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여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재밌는 얘기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신이 번쩍 나네요. 참 저는 말이죠. 그 비트코인, 도지코인, 테슬라 정말 일찍 알았거든요. 다. 참 투자는 아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도지코인 제가 정말 2달 전에 정확하게 2달 전에 도지코인을 살까 굉장히 진짜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이제 뒤져보는데 사람들이 이제 딱 한참 들렸더니 도지코인은 농담이고 살려면 뭐 이더리움 사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도지코인을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도지코인을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그러고 나서 2달이 지났더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습니까만은. 네. 제가 상현님이 도지코인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상현님 처음에 클럽하우스 오셨을 때 팔로워들 추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코인방을 피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팁을 저희가 지금 코인방 된 거예요, 저희 지금. 그러니까 나름 이거 지적 추구 뭔가 고급 방송 컨셉인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네. 벌써 이 시간이 1시 40분이 돼가고 있네요. 예. 또 오늘 또 너무 재미난 이야기 또 그리고 이재희님 그리고 준경님. 에버론님인가요? 네, 이제 프로필 클릭하시면 준경 나옵니다. 준경님 이렇게 좋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다시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1시간 40분이 넘는 시간을 좀 더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또 다음 주 찾아뵙는 걸로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에 그 오피스아워 그룹이 있어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혹시 페이스북에 오피스아워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 거기에 제가 방송 또 이제 업로드 하는 대로 링크 또 공유 드리고 저희가 소개한 이야기 링크들도 참고하시라고 공유해 드리고 하니까요. 네,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웠습니다.